이달에 한국 사회에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유례없는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치권 중심에서는 이런 의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없어져야 하거나 줄어들어야 될 것은 아니고 되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분들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공론화 조사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고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정치개혁 2050이 함께 공동 주최하고 그리고 주관으로는 이탄희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주관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토론자와 그리고 자장분들은 직접 소개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축사로 일단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주관으로 함께 하신 이탄희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시죠. 가운데로 안 가도 되겠죠? 예, 축사는 원래 축하하는 말이잖아요. 축하할 게 별로 없어요. 아쉽습니다. 뭐 오늘 토론회는 중요한 자리고 토론은 잘 해야 될 텐데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소회가 좀 있는데 작년에 여름에 일련의 사람들이 모여서 2024년 선거법, 2024년 총선을 치를 선거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2024년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청구서를 받는 그런 선거다.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의 성과를 민주당이 깜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한번 담지하고 뭔가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노력해온 그 7년의 사이클이 일단락되는 시점이 2024년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7년의 성적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시기인데 2024년에 과연 우리가 그걸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건 선거의 유불리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180석으로 뭔가 국민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최소한이 선거법 개혁이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당대회 때 우리가 정치교체 결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의문 초안 작업을 그래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의문을 지금 한번 기회가 돼서 다시 돌아보시면 거기에 한쪽 구탕에 2023년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선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안타깝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선거법 개정 시한도 지키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서 정치적인 시한이라고 말씀하셨던 6월 말도 지금 보면은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7월로 넘어가면 7월, 8월 두 달 동안은 국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기가 어렵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감 예산 시즌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12월이고요. 12월 달에 양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협상을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4년마다 반복해온 선거법 기득권 야합의 역사가 또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년 8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동안은 그래도 어떻게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처음으로 20만의 전원위원회를 한다던가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법 공론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국회에 140명짜리 초당적 의원 모임이 생긴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걸로 겨우겨우 끌고 온 이 흐름이 마지막에 이렇게 좀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제가 좀 절박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탄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쏟아부을 때다. 7월, 8월 2달 동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론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못지않게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상한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지혜가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로서 뭔가 좀 행동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데 저도 열심히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토론회 준비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좀 뭔가 조금 처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운을 다시 세워서 저희 토론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 한국진보연대의 대표이시기도 한 박서군 대표님의 축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과제의 중대성은 이 그 대예시를 꽉 메우고도 남을 정도의 그 중대성이 있지요. 근데 워낙에 지금 각 다방면에서 핵폭탄급 민주주의 파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조금 남았지 않느냐, 이런 아마 착시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경쟁의 룰을 정하는 거는 좀 진작해야 되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1년 전, 그러니까 금년 4월 전에는 다 했었어야 되는 아마 이런 내용이고, 그 사이 여러 차례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도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아마 이 중대성은 다들 느끼고 있는데 다들 저 되겠나?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저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워낙 저 기득권 양당의 말하자면 행패가 워낙에 극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아주 모순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략 선거일 한 2달 전, 선거 공고하기 한 달 전후해서 선거구 획정되는 이런 XX 같은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놓고 무슨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의의 대변자 이야기하고, 웃기는 짜장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을 만드는 국회조차도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이런 상황. 참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야당들이 조금 더 담대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론조사 과정에서 한 줄기 빛, 저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기 빛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말하자면 기득권 정치 집단들의 참주 선동에 휘둘려 있던 수많은 이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같이 심층 토론을 해보니까 옳은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 결과들이 나왔고, 저는 그 점에서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줄기 빛을 지금 뭐 굉장히 좀 뭐라고 합니까, 희망이 잘 안 보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저는 뭐 이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헤쳐나오고 돌파를 해왔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뜻이, 민의가 말하자면 국민의 지지대로 의석수가 배분돼야 된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민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잘 마지막 꼭지를 못 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 주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각 방면으로 핵폭탄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파괴 현상하고 정치 개혁하고 어쩌면 뭐 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해결되는 그런 길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우리 끝까지 좀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소중한 자리 하여튼 여기 나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공론화 조사가 없었더라면 또 이런 모임을 갖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론화 조사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모임도 만들게 되고 공론화 조사 내용에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된다, 비례 의석을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처음엔 많다고 생각되었다가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쨌건 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식전 행사를 하고요. 그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한상희 공동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와 계시는 패널 여러분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 그리고 네 분의 토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조사 과정 평가와 시사점,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계십니다. 강우창 교수님. 이어서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선거법 개정 작업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계시는 김준우 변호사님. 네 분의 토론을 모셨습니다. 세 분은 각 정당, 원내 정당 중에서 주요한 원내 정당이죠. 이 정당의 의견이나 또는 정당의 의견에 유사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계셨던 하헌기 전 부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셨던 신인규 전 부대표님, 또 정의당에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이기중 부대표님, 마지막으로 아주 따끔한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해줄 거로 기대되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근데 뭡니까? 저 요즘 제 입에 붙은 상투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사진 찍는 게 반이다. 사진 찍어야 된답니다. 그 사진 촬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뒤로 빠져주시면 제가 링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나오셔도 됩니다. 네. 혹시 같이 사진 찍으실 분 계시면 같이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이 가게인가? 이거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이거 앞에 설까요? 예, 앞에 나요. 앞에. 저희가 이거 앞에 네, 그러면 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무대 큰 무대에서 봐요. 몇명 쓰는지 알지 않을까? 대표님 아무튼 무대 나오면 아니, 방송에서 나오면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더 오셔도 돼요. 좀만 더 이쪽으로 다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칼씩 어깨 하나씩 이렇게 반씩 넣으면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약간 좁게. 좀 더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정치개혁 파이팅 한번 할까요? 선수적인 한 번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치개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가 87년 헌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지 35년 되는 해죠. 그동안 우리 헌정사가 75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87년 헌법 체제가 그 이전의 헌법 체제와 거의 맞먹는 시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 87년 그러니까 35년 동안의 정치적인 발전의 성과들이 과연 그 이전의 뭐 40년에 걸친 그 성과들에 비견해서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은 뭐 수출만 해도 170%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 있는 이런 상황,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는 그 이전의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있었던 성취를 능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4.19가 있었고요. 또 그 5.18이 있었고 또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도 있었고요.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위하여 길거리에 나서고 이 권력의 그 억압 앞에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낸 것이 이 87년 헌법체제인데요. 이 87년 헌법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 엘리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영역 사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헌법을 본래적인 의미로 따질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치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 정치 구조를 구성하는 선거 제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100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어떠한 정치적인 염원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87년 헌법체제에 와서도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아주 어렵게 이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만은 그조차도 이 여의도에 있는 여태까지 국민에 군림했던 정치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기만으로 인해서 유야무야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이 지난 5월 초에 국민들의 어떠한 숙의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조사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87년 헌법체제에서의 민주주의의 성취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그 민주주의 발전을 다시 한번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우리의 다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는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인데요. 두 개의 발제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공론화 과정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숙려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강우찬 교수님께서 한 20분에 걸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입니다. 오늘 그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과정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가 왜 여기에 나왔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학계에 주로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현실 정치적인 이런 건 잘 참여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주로 이제 논문 쓰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민선영 간사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론화 그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때 제가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이유는 사실 그 공론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셨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론조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발주처의 의사가 많이 개입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공론조사 그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큰 틀은 이제 다른 그 한국에 있었잖아요. 이런 틀에서 제작을 하였지만 이제 뭐 수기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료집을 만들고 이제 참여단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공론조사에 가지고 있던 우려들이 정말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 공론조사는 정말 잘 됐구나, 중립적으로. 사실 이제 그 공론조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후원해준 사람들이 그 단체나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 4개월에 걸쳐 이거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이런 그 위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시사항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저희 참여한 학자들 뭐 4인에서 12인까지가 항상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립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편파적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론조사 실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진행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편파성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로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공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함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약간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감동에 비하면 사회적인 반향은 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참여를 해서 이 공론조사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공론조사가 주로 어떻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왜 이번 공론조사는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나오겠지만 길이가 좀 짧았습니다. 저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발제문들 만들고 나서 다른 토론자분들이 써주신 걸 보니까 결과 부분은 많이 이제 다 잘 알고 계시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주로 앞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결과 부분은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제도라는 게 사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기 유튜브도 방송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할 때 선거제도를 디자인할 때 어떤 기본 원리가 비례성과 책임성과 대표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원칙들을 현실적인 선거제도로 녹여내는 과정에서는 사실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성을 강조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책임성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뭐 전부 다 100점이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에서는 각각의 원칙들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현실적인 방향의 선거 제도가 마련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거 제도 자체가 이러한 다양한 그 특징들을 반영시키다 보면 복잡해진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선거제도, 80년 체제로 만들어낸 선거제도가 조금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이 선거제도는 사실
이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선거법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 이슈가 아니고 개헌 이슈가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그 선거법 자체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까 이제 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선거제도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당선되는 거에 대한 룰인데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공론조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공론화와 공론조사에 대한 개념 정의의 말씀을 드리면 공론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정치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 과정이고요. 공론조사는 이제 이런 공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실제 의견 수렴을 이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의 방향에는 이제 공론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사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공론조사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무선 표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를 하듯이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수기 과정과 정보에 대한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품질 높은 어떤 이런 여론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론조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의 품질이라는 건 결국 이쪽 여기서는 낮은 거라고 되어 있는 4개의 칸은 결국은 어떤 조사 방식이든지 참여자가 갑자기 조사에 참여하게 돼서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응답으로 내어놓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아니면 어떤 그 전에 무슨 정보를 접했는가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여론의 품질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면 품질이 좀 낮은 조사 방식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정치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제 저희 학자들의 관점에서 낮은 품질의 질문이 정해졌을 때 갑자기 그때 떠오른 이야기를 응답한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품질이 높다라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면 사람들이 의견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의견과 수기를 했을 때 의견이 꼭 달라지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충분히 생각을 했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론조사가 시민들의 어떤 더 질 높은 의견을 반영해낼 수 있는 이제 형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가짜뉴스가 요즘 워낙 많잖아요. 응답하기 전에 갑자기 가짜뉴스를 하나 봤으면 이제 그 순간 갑자기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공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 수기 과정이라는 건 첫 번째는 이 양쪽의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슈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내가 생각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충분한 의사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생각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음으로써 양질의 여론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공론조사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선거제 개편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수기 공론을 통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론화를 통한 공론조사 선거제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해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도전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공론화위원회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혹은 정말 의도한 대로 양질의 어떤 여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독립적인 그리고 균형감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구가 존재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에서 뭐 그 활동 여부에 대한 뭐 찬반은 있지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론조사는 아직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공론조사 자체에 대한 그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부재하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정개특위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합의된 의견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이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합의가 되지 않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렇게 해라,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탄희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탄희 의원님도 이제 그 안을 한번 내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 단 한 번도 의원님들에게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달라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 이제 의제 관련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 논의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켜보셨겠지만 정개특위에서 몇 개의 안을 내놨다가 제가 3월 중순에 한번 이제 그걸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50인 선거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내놨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50인 안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의제 관련의 변동성,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3개 안을 받았는데 과연 이 3개 안이 그 3개 안의 적절성을 떠나서 과연 계속해서 의미를 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의구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구심은 이제 저희 조사 반영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냐면 저희가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개특위 3개 안이 있었고 하나의 안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고려될 아니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보자. 그래서 어느 게 더 국민들이 선호하는 아닌가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하냐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가 과연 이 안들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라는 첫 번째 불안감과 함께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원칙에 대한 확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볼 때도 안을 묻기보다는 방향성,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게 결과가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찾아보면 비례를 원하시는 분은 비례가 좋다는 의견이 있고 중대선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대선거가 또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시그널들이 나온 것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이게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구나 구체적으로 했으면 아마 혼동이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 한계를 이렇게 좀 대처할 수 있었는데 네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크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적어도 한 1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시민 참여단들에 대한 모집과 그분들의 뭐 경비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뭐 예산은 그렇다 쳐도 이제 용역 기간으로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 기간이 짧았던 거. 사실 저희가 최대한 중립성을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준비 기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10명 정도의 학자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검토 기간이 있었으면 그 어떤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받지 않았을까. 긍정적으로는 봤더니 충분히 잘 된 것 같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게 중요한 이슈인 만큼 그리고 500인이 많기는 하지만 또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500인만 와서 수기를 하고 가면 그 500인들은 사실 그 수기 과정의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의견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과정 자체가 주는 어떤 시민적인 그 효용성이라든가 민주주의
별로 막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정치 과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게 가득했었는데 시민들이 와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로서 반영을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효용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효용감이 500인에만 국한되는 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최초인 것 같고 그 KBS와 협업을 통해서 이 과정을 송출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오전에 첫날 5월 6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막 첫 방송을 마치고 나서 PD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PD님이 너무 고무되셨더라고요. 시청률이 1.7%가 나왔다. 그래서 1.7%가 되게 높은 수치,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게 높은 수치인가요?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 이 정도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특히 이제 주제가 공론조사인데 누가 보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7%도 봤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론화 추진 결과는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요. 공론화 추진 결과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한 4월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4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입한 것은 이제 2월에 팀을 구성하는 부분, 4월에 자료집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이제 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표성을 가지려면 전 국민 중에 무작위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무작위로 참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은 이제 타협을 한 부분이 5,000명 중에 무작위로 추출하지 말고 일단 중요한 것이 500명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5,000명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을 실시를 해서 주요 의제에 대한 이 의견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500명을 모집을 할 때는 선거제를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고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배제하고 적어도 의견은 다르지 않게 서선거구제냐 비례대표제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모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이제 수기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기 과정은 크게 자가 수기라고 하셔가지고 이 500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기 전에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오기 전에 공부 집에서 이러닝이라고 해서 인터넷 보면서 이제 자료를 보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도 보셨을 수 있어요. 시험도 보셨을 수 있고 하신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수기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제가 그날 7시에 갔는데 8시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8시부터 오셔가지고 저녁 6시까지 거기 하루 종일 계신 겁니다. 500분이.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 500분도 사실 금전적인 보상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1회차 수기를 하시고 2회차 수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5분 정도?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1차에서는 500명에 대한 걸 했고요. 2차와 3차는 1차는 그러니까 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고요. 2차는 중간에 한 번 하고 3차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와 3차를 비교를 해서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내용이고요. 아마 보셨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실 저희가 느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국민들이 설득당할 준비가 돼 설득당한다라는 게 좀 표현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설득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국민들의 반의회 정서, 반정치 정서 이런 게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와 어떤 논의의 과정, 저는 논의의 과정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드렸던 정보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가자분들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의견이 많이 변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기의 어떤 의미라는 걸 확인할 수 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걸 할 때 선거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 양극화라든가 국회의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국회 운영이라든가 정당법이라든가 사실 나아가서 개헌까지도 더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저희가 원하는 어떤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혁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론화 과정의 가장 큰 소득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하는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주요한 그런 그 뼈대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할 능력이 있고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토론은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이 공론화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어떻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공론조사 결과에 관련해서 사실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이제 올 때마다 계속 시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기반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주장을 계속 해왔고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공론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짧은 용역 기간 속에서 과연 이제 뭐 아까 교수님께서는 설득당할 준비인데 그보다는 이제 뭐 입장에 대한 유연함이나 변화 가능성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우려도 사실 저희가 좀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최초로 이루어진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향후에도 좀 변화의 그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현재 이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급적 이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이제 논의할 지점들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도 기획하고 제 발제문도 그런 취지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결과표는 다행히도 그 교수님께서 앞에 발제는 안 해주셨지만 표로 자세하게 다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제가 뭐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비례대표 증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된 부분이었고 수기 전에 46%의 분들이 축소 의견이었는데 이제 70%가 이제 그 증원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증원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시면 비례대표 증원을 위해 의원 증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집에는 32페이지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45대 51, 2 뭐 이 정도 되는 비율이기만 어쨌든 반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탐탁진 않습니다만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 또한 또 뒤에 다른 또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약간 이게 이제 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 부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을 일단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곡 비율이나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적정 지역구와 비례의석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문 혹은 비공개 설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설문 내용 안에서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 저희는 최소 88년 총선 기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구 3 비례대표 1의 비율인데요. 이제 뭐 이게 바로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야 될지는 좀 더 뭐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례대표 직원이 된다면 현행 공세 조항 3%는 좀 2% 이하로 좀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는 반대하지만 병립형이라 하더라도 50석이면 2% 얻은 정당에 한 석 정도 주는 거는
산술적으로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이 굳이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행 3%보다는 2% 정도로는 최소 봉쇄 조항이 하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회귀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애초에는 시작할 때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 아까 48%였는데 수기 후에는 41%로 감소했고 준연동형 그냥 하자 아까 24% 그리고 더 개선된 비례제도를 하자 28%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합치면 52%가 병립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41%가 병립형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기에 반대하는 수기 공론화 결과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준연동형 내지 연동형을 도입을 하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이 같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구 선거제도 관련해가지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시민사회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보고 있던 이른바 박주민, 김상희 혹은 이탄희 의원 등이 했던 대선거구제는 굉장히 오히려 의견이 축소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론화 조사 결과를 겸허히 좀 수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4인에서 7인 대선거구제는 별도 문항이 있었는데 이게 찬성 45, 반대 36이었다가 모름 19였는데 찬성 41, 반대 54, 모름 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제도로 논의의 가닥을 잡는 것은 공론화 조사 결과에 반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을 좀 굽히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관련해가지고 소선거구가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43이었고 중대선거구가 42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소선거구가 56이 됐고 중대선거구가 40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소선거구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또 도농복합을 별도로 물어본 문항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찬성한다는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에 아마 자료집에 포함이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료집 2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도농복합 즉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로 하고 도시 지역은 3에서 5인 선거구 정도로 하는 이 안이 59.3%가 찬성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순수 소선거구제로 하거나 혹은 도농복합 플러스 도농복합 즉 도시 지역은 제가 도농복합이란 말이 지금도 좀 별론데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도농복합은 예전에 진주시와 진주군을 다시 합친다거나 이런 그게 도농복합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면 울주군이랑 울산이 합쳐진 이런 걸 도농복합이라고 했는데 도농복합 선거구면 도시랑 농촌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다는 건가? 저는 이 단어가 좀 엄밀하거나 정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늘 입에 안 붙습니다만 어쨌든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도 양당 간에 소선거구가 맞다 혹은 도농복합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수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몽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대선거구를 하려면 그 단기 이양식이라는 STB를 또 도입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국회에는 그런 법안은 발의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적으로 여겨지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선호 투표제가 됐든 단기 이양식이 됐든 간에 조금 더 유권자의 선택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농복합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시민사회에서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게 또 어떤 그 교착이 있냐면요. 저희는 이제 가급적 4인 이상이 4인 5인 정도가 좋고 3인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팽배한데
50만 도시까지 하려면 또 3인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에 좀 교직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걸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발제문에는 특례시가 100만이잖아요. 그리고 혹은 청주 이런 데는 이제 100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주나 전주나 뭐 이런 데들 다 빠지게 된다면 혹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는 전부 선거구제로만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특광형식만 하자는 의견들을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데서는 지역주의 완화가 전혀 안 되니까 최소 뭐 경북이면 구미나 포항에서는 뭔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도농복합 플러스 병립형으로 하고 도농복합으로 비례성 개선을 도모하자. 대소선거구 플러스 준연동형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소선거구 준연동형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례성 개선이기 때문에 병립형 회귀가 무엇보다도 트레이드오프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명부제는 이제 도입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개방형 명부제인지는 사실 설문조사 토론 공론화 결과에서 좀 적절하게 설계됐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방형 명부제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호를 두고 그 위에서 준구속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한 교호 순번제, 그러니까 교호로 이름도 다 달고 찍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토론의 여지나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비례대표 증원이 필요하다면 일시공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방형 명부제를 통해 이걸 보완하자는 트레이드오프를 하자는 게 결국 공론화 결과의 해설일 것 같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개방형 이것도 토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좀 성별 균형 공천이 강제됐던 문제의식은 어쨌든 좀 살리는 방식으로 이 비례대표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전국 단위, 권역 단위는 저희는 줄기차게 전국 단위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석 이상으로 사실은 비례대표 늘리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표의 왜곡이나 혹은 권역 단위별 공세 조항의 그 상향이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전국 단위를 채택해 주셔서 그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석수, 감원, 증원 등 관련해가지고 보면 최종적으로 증원 의견은 33%고 감소나 유지가 68%니까 사실 근데 또 이게 감소도 수기 후에는 37%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사만 보면 동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공론화 조사 결과로 보이는데 다만 공론조사에서 급여랑 보좌 건수를 축소할 경우 의석수 증원은 처음엔 63% 나중엔 55%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냈지만 증원한다면 보통은 그 50석 이내 규모가 1위였거든요. 그 공론화 결과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례대표 증원이 지역구 의석 축소와 연동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의원님들 비서관 1명 정도씩 줄이고 이렇게 급여 조금 줄여서 이렇게 의석수를 좀 늘려서 지역구도 몇 석 늘리고 비례도 몇 석 늘리는 것은 충분히 공론조사 결과 안에서 허용된 토론의 범위, 입법 범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기존에 좀 방대한 논의를 압축해준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계기로 좀 더 빨리 선거법 개정 논의 그리고 선거구 획정 논의까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공론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앞에서 물러설 줄 아는데 왜 국회의원들 우리 마지막 토론문 보니까 저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대요. 김은지 기자님 토론문에 저것들은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그 공론화 조사 결과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응한 공동대책 어떤 그 개정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역임하신 하은기 선생님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거랑 많이 겹쳐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보고 저긴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수기 토론을 보장해 줄 시간이 충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수기 전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거의 드라마틱하게 수기 후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선거제 개편 자체가 방대한 정보와 이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뭐 우리나라 유권자의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보면 수기 전에는 사실은 뭐 유권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36%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63%였는데 실제로 수기를 하고 나서는 지금 잘 대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승하고 대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만들 때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는 책임성이나 효능감에 해당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책임성이나 효능감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늘어났고 다양성이나 비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은 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혹시 선거제 개혁에 관련해서 다시 공론조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이 수기 토론을 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확 늘어나는 지점이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유의미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례대표제 확대나 개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그거 싫어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이제 주면서 그 변명으로 활용했습니다. 가령 실제로 여론조사만 해도 뭐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대면 면접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그 면접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2%였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5.7%였는데 이게 거의 언론에서 몇 달 동안 근거로 사용되면서 비례대표 논의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거기 꼭 국회에서도 논의하면은 이건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변명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수기 토론을 해보니 그냥 피상적으로 했던 여론조사나 FGI나 이런 것과 달리 비례대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런 반대의 명분은 소용이 없을 것 같다, 폐기해도 된다 이런 점은 저는 되게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텐데 뭐냐면 결국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뭐 비례대표 의석을 비율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할 텐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좀 아직도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를 거친 후나 전이나 뭐 일단 정수 확대 자체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정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또 과반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뭐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인 정수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비례대표 확대안을 논의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 주체자들인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되게 강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국회를 어떻게 압력을 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결국 87년도에 개헌을 하면서 국민적 열망이나 그에 준한 혁명적 어떤 정치적 에너지로 인한 그 압력으로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 사실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여론으로 국회를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공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공론조사에서 좀 지목해준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여성이나 청년이나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본인이 살고 있는 뭐 도시에서 여러 정당들이 국회의원이 선출되길 바란다 이런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비례대표 비율을 뭐 확대한다는 게 아니라도 비례성이나 다양성을 늘리는 안으로 압축해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비례를 넓히는 방법으로 뭐 최대한 타협할 수 있는 안은 뭐 도농복합 선거구제 등을 논의하고 이런 걸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좀 줄여나가는 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그래도 관심이 별로 저조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판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어서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운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이 정도로 말씀을 압축해서 드리고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역임하셨던 신인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신인규 변호사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이 원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전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 중심에는 정치 불신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지금 모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더 바꾸지 않는 이 악순환이 저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도 선거제도 개혁 얘기 나오면은 다 좋고 공감하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이러면서 또다시 이게 또 에너지가 안 모이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제가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는 다음에 시대 정신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과거의 산업화, 그다음 민주화, 저는 그 이후의 시대 정신은 저는 다원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원화로 가기 위해서도 저는 다당제가 필요하고 이 다당제를 통한 연합 정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그 제도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다수거든요. 그 현행 이 소선거구 제도와 이 현재 있는 이 비례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또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건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또 1등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의사는 아직까지는 소선거구 제도를 통해서 현재 정치권을 좀 심판하고 싶다라는 저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례제도를 더 강화하자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의사를 추론해 보면은 국민들은 또 다양성을 지금 굉장히 또 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뜻은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이런 양당을 좀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저는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불신으로 다시 또 넘어가서 현행이 정치 제도권에 대한 압도적인 불신이 지금 이런 저는 공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 이 다당제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뭐 대통령자에서 다당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다당제를 또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지금 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보다는 그나마 더 조금은 생산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제3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20대 국회가 21대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선거제도라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과는 상관이 없이 결국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정 부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결단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늘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뭐 선거구 획정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이게 지금 계속 고착화되면서 뭐 마치 고름이 누적되면 터지듯이 지금 저는 계속 그런 누적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상황이 저는 위태위태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 논의 과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선거제도가 사실은 개헌이랑 저는 이슈가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런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분리해서 사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개헌하고는 연관지어서 사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그냥 정치권이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안 받더라도 단순화해서 뭐 비례대표까지 늘리고 의원수 늘리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냥 소선거구 제도를 한 번은 좀 바꿀 필요가 있으니 시범 실시 차원에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저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4인 이상으로 좀 시범 실시 정도만 저는 단계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대선거구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체크해 가면서 이 다원성에 대한 다당제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이 늘어난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도 늘리고 또 비례대표도 거기에 따라서 저는 늘리는 이런 2단계 전략으로 저는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 마치 톱니바퀴 이어가듯이 저는 서로 상호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는 요 4인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저는 개헌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 저는 같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붙였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개헌도 뭐 권력구조 얘기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두가 좀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한 2가지만 저는 먼저 개헌을 하면서 국민들이 저는 효능감을 먼저 맛보면서 이 선거제도랑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개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과반을 다 득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집권한 대통령도 자기 내부에 단돌이 도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구조,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요거를 저는 원포인트로 하나 개헌을 내년 총선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권의 피선거권 인하가 돼가지고 대통령 피선거권도 지금 만 40세로 돼 있는데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것도 만 30세로 좀 같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이 2가지 사안에 한해서만 저는 국회가 뭐 발의를 하든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저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고 뭐 비용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우리가 같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비용의 문제도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의지의 문제로서 이 선거제도는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지역의 일부만 하는 것과 이 개헌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해서 저는 국민들이 좀 효능감을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선거제도도 한 번 더 개혁을 하고 개헌도 한 번 더 조금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저는 이런 구조로 한번 좀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뭐 정치개혁이라고 하면 크게 정당개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의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의 헌법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좀 가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것이냐, 저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요. 결국 이런 양당의 이런 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를 어떻게 깨 나갈 것인가를 한번 좀 다 같이 더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정의당 부대표이신 김기중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입니다. 네, 아마 이제 공론조사라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의의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개혁 담론이 일단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그 여론들과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과 합계해서 논의됐던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여론은 정치 혐오와 정파적인 관점에 갇혀 있죠. 그래서 뭐 의석수를 축소하자, 그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라는 여론, 그리고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지하는 어떤 제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층에서 일시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올라갔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직접적인 여론의 한계를 이제 수리 과정을 통해서 넘어서는 것이 공론조사 방식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결과로 드러난 것이 비례의석 증원에 대한 것, 그리고 뭐 국회 의석수에 대한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공론조사 과정이 두 차례 방송되었을 때 이제 첫 번째 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 두 번째 방송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만 실시간으로 봤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 방송을 보고는 과연 이게 잘 될까, 좋은 결과가 나올까 싶었는데, 두 번째 방송에서 이제 결과 나오는 거를 딱 실시간으로 보면서는 그래도 이 정도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에서 저도 좀 감동을 받은 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잘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 교수님들께서, 물론 저는 그게 뭐 당파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책임성에 있어서 책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잘하면은 재선을 시켜주고 못하면은 낙선을 시키는 것이다. 사실은 이 뭐랄까요, 이렇게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책임성이라는 걸 어떤 의원 개개인의 문제로 환원을 시켰을 때는 이 결론은 사실 책임성을 확보하려면은 수선거구제가 답이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짧은 일정의 한계들은 다들 지적을 해주셨던 것이고요. 또 전문가 질의응답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국회의원 수라던가 비례의석수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대체로 우리나라보다는 뭐 의석수도 많고 비례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기에서 전문가분들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외국에 사실 많은 사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냉소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외국 사례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했더니 외국의 사례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럼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따라갑시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완전 비례대표제, 완전 수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쉬운데,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던가 단기 이양식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설명이 복잡해지고 논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석수, 그다음에 비례의석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제3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좀 다당제를 활성화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3지대, 제3정당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 소선 거부제는 양당제를 강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제3정당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기를 반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충분히 있으나 기존의 제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고 결국에는 제3당이 패배하기를 반복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제3지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잘 될까라고 하면서 뭐 대권 후보가 없다, 지역 기반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현행 제도가 강제하는 것이죠. 뭐 저희 정의당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진보정당이 초기에 성공했던 것은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공간이 이념적으로도 비어 있었고 또 정치 행위 방식에서도 좀 뭐랄까요 운동권적 방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보인 것이 있었다. 그리고 기성의 양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저는 이 세 층위가 겹치기도 하고 또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좀 초기에 진보정당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 세 층위가 모두 상실되어서 정의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이제 좀 제3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뭐 재창당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의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결국에는 저는 양당의 이해관계를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은 이 제3정당을 막아야 된다라는 점에는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정당이 커질수록 기존의 정치 구도를 지키기 위한 양당의 노력도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비판도 또 역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충돌 속에서 결국에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정치개혁이 없으면 그래서 제3정당이 성공하기 어렵다. 근데 또 제3정당이 없으면은 정치개혁이 어렵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떻게 보면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죠. 이거를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균열이 사실 20대 국회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도 또 뭐 정치개혁 2050에도 이제 양당에서 속한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진 많은 정치인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이분들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정당을 개혁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까지 대통령도 당대표도 못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내년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를 넓혀서 정치개혁을 강제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제3정당이 꼭 뭐 우리 정의당과 다 같이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정당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이 열망과 진정성을 가진 거대 양당에 속해 계신 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정당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면 그때 정말 정치개혁을 향한 가장 강한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드디어 헤어질 결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헤어질 결심은 김은지 기자님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를 맡았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중복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강우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토론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중심이긴 하지만 이 문제로 모든 정치권에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요새 더욱더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문제의식과 해법들이 좀 정교하게 맞아야지 갈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정치권에 느끼는 모든 문제를 이 선거제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혹시라도 하는 그 믿음과 노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에너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게다가 이제 시간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을 때 에너지를 계속 좀 한 곳으로 모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아까 강 교수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표하면서 시작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공론조사가 들어가기를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올해 초부터 쭉 보도를 한 바가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또한 제 마음 안에 될까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도 그렇고 공론조사 결과가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하는 막연한 의구심을 저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뭉클했다, 감동적이었단 말씀처럼 사실 뭐 가져다 붙이기에는 각자 유리한 곳에도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드라마틱하게 줄고 그 의견 편차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에 어느 섹터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혹은 뭐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노력 부족이었지 굉장히 핑계가 많았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뉴스 생산자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게으름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결과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져다 붙이기 좋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론조사는 그 시작하기 전과 후의 결과값 변화 차가 가장 큰 걸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특히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와 국회의원 의석 숫자 축소라고 하는 지점의 숫자 변화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던 지점이 무엇이었고 서론 고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도 이 정도 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함부로 민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인용되어 있는 시사인 기사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후배 기자 이은기 기자가 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꽤 꼼꼼하게 취재해서 듣고 왔던 멘트인데요. 저도 이 기사를 데스킹하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의견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조안에서 계속해서 정치 혐오와 불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생한 워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남은 앞으로의 10개월의 정치 일정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여전히 정치 혐오가 발현되기 좋은 환경이 계속 불거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목격하고 있듯이 지금의 정치권이 이 더위와 습도보다 더 좀 불쾌하고 짜증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들도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정치 혐오를 이제 발화하는 방식의 어떤 보도와 이야기들 지적이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제 특히나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로서 의원 정수 축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들이 선거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쉽게 발화될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갇히기 쉬운 프레임에 맞설 하나의 무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진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4월 총선에서 도통 무슨 일이 있었길래 1년 사이에 뭐 이렇게 바뀌었냐를 좀 취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좀 깜짝 놀란 게 2019년 4월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 공수처법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갔었고 그 4월 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일정 부분의 정치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단 한 석도 바꾸지 못한 그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8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지? 우리는 4월 달에 그 난리를 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결국 뭔가를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뭔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라고 취재를 했는데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공개적으로 혹은 기록된 기록이 정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밀실에서 진행된 일에 대해서 되게 당황하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올해도 지금 상황이면 그때와 다르지 않은, 심지어 그때는 적어도 1년 전에 안이 나와서 국회 본회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가 이제 내년 4월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안이 없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했었고 그런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4월 달에는 전에 없던 전원이라는 걸 했고 5월 달에는 국민 공론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공론화 작업과 수기 작업이 잘 진행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펼칠 만큼 펼쳤다. 이제 오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치르게 될 비용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기득권한테는 너무 유리한 방식, 그리고는 새롭게 진입할 이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 개정은 미루는 데드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룬다고 한 점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거 앞서서 그러면 개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걱정이 요새 참 많이 들고 있는데요. 아까 이탄희 의원께서 이제 인사하면서 하반기 국회 스케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9월달 국감이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후의 스케줄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지점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침대 축구는 결국은 아주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드릴 수 있는 것만 건드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론조사에서 했던 좋은 이야기들과 의미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바람, 꿈 같은 것들은 좋은 이야기로 머물게 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크고요.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최저점에서 겨우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다가오는 부담과 압박일 겁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에 이제 총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증언들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기사 쓸 때 인용했던 문장인데 결국은 지도부가 다 바꿔먹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뭐 지도부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데드라인 마지막에 서 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모두 이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텐션을 이제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밀도 높은 관심과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정치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노력하라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숭고한 말씀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오늘로서 6월이 끝나고 7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좀 마음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아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언급을 주셨는데요. 저는 손해볼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비례성에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비례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 제도에서는 기득권 정당이 자기네들이 손해볼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금 제도 준연동형이라든지 연동형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득권 정당들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정당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상황이면 위성정당 방지법으로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준연동형, 연동형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때 이제 절대 안 한다라고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니까 대의를 위해서 손해볼 수 없다. 자기들의 손해가 아니라 국민의 손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지금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선거 때도 이야기했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회기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지난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도는 충분히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당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성정당의 다른 자매정당, 형제정당이라는 다르지 않은 버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권의 역할의 문제이지 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의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된 메시지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문제도 있겠지만요. 사실 가장 제1야당인 그리고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이걸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지난 선거 때처럼 시민들한테는 웬 양치기 소년인가라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치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정치는 저렇구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우리 정치 공동체의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다음 선거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보수정당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당에서 당론 혹은 뭐 그에 준하는 명확한 입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정치개혁에서 신뢰 자본을 쌓고 국민한테 믿음을 준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부분이 없으면서 무엇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난번 기사를 쓸 때 이제 1월 달에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기대와 이제 여러 가지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썼던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요. 정치개혁에는 정답은 없다. 하지만 수기는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기의 공간이 펼쳐졌고 이 시간이 열렸다라는 식의 문장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제는 그 문장에서 하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의 정답은 없다. 하지만 오답은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기득권 정당이라고 불리는 거대 양당은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더 거기 앞서서 또 뼈아프게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도냐 그렇지 않은 행태냐 정치학 하시는 분 계시고 저는 이제 헌법을 합니다만 맨날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치 혐오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엄밀히 봐서 우리 국민은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치를 참 좋아하죠. 다만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혐오를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의 내심을 들여다보면은 저것들을 줄이자라는 것이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의미는 아닌 걸로 대부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정치를 망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두 분의 발제, 네 분의 토론이 끝났는데요. 특히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 분은 공론화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어서 뭔가의 변화를 주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인규 선생님은 조금 공론화 조사 결과와는 다른 그런 또 다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하신 두 분은 맨 마지막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분 있으시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앞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벌써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조금 더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기를 바랬는데 공론조사 결과를 봐도 아직 우리 국민들도 일단 지금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조금의 더 노력들을 해보자라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수기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일단 지금 공론조사 결과 나온 걸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약간 서울 정치랑 좀 멀어져가지고 지역구를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떤 지역구 정치인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생각을 갖고 아젠다를 던지는 정치인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거의 대부분의 날들에 이제 정말 하루에 막 술자리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유의 상가집을 엄청 다수 다니는 유의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맨날 지역구 정치인들, 지방 호족 같은 사람들 해봤자
뭐 똑같고 별로 변화도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결국 전국 단위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서 결국은 전국 단위 비례의원들을 통해서 전국 단위 이슈를 던지는 약간 최소한 독일 정도 스타일의 모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제가 지역구 정치를 열심히 하면서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뭐 다 제가 대체로 다 동의하는 방향성이라서 그냥 이제 발언 기회 주신 것 같고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의견에 저렇게 동의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뭐 달리 또 말씀해 주실, 먼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전시 비례대표 후보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뭐 이쪽은 다 프로들이니까 뭐 남녀 성차가 없죠. 저도 오늘 선거가 있는 애도 아닌데 6시 반부터 11시까지 술자리에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족들한테 1시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지연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작년에 젠더가 아니라 기후 비례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슈 파이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올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뜨뜻미지근한 관심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의제를 들이밀 때는 대중들한테 붐업을 시키면서 기존 의원이나 정당 개파 관계자들한테 이게 표가 된다는 확신을 드리는 투트랙 양동작전을 쓰지 않으면은 이것이 절대 검색어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1년 반을 붙잡고 저희가 정치개혁 2050을 했던 건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일례로 다양성 중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체성 모호하게 표현하겠지만 거기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제가 민주당원이었다면은 전반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께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힘들다고 하셨을 때 너무 괴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른 스탠스에서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데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정치 세력을 내가 지지해야 하나? 저희가 이런 소위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들락거려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중도 재활 장애인이라 면역 질환자입니다. 저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30% 공중에 떠있는 표가 어떤 국민, 어떤 세력이 대변되기 원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좀 하는 것을 이번 선거제 개편이 이할만 되더라도 계속 갖고 가지 않아야 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정의당이나 녹색당, 은평 민들레당 등 다양한 어느 세력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결단을 기존 세력들이 많이 내려주시고 동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헌국민연대라는 개헌단체에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까 이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스케줄상 사실은 내년 총선은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시간 끌기 하다가 밀실 야합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사람인데 저희 단체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지금 강우찬 교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론화위원회가 부재됨으로 인해서 이 공론화되는 이 선거제도라든가 정치개혁에 대한 이 공론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 참여형 이 정치개혁이 지금 부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차기 총선까지는 그렇더라도 차차기 총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도 필요한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제도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제도화돼서 적어도 산하에
미니 공중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충분한 수기 기관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면 좀 더 많은 그 정치 개혁이나 선거제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차차기 내지 개헌에 있어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여기 사회적 소수자도 말씀하시고 아까 뭐 발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사회적 소수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뭐 저희 이제 이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청주에서 왔거든요. 충북 청주에서 왔는데 지역이 지금 굉장히 지방은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계시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그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체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실 텐데 지방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대표성들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 공론화를 TV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인구 비중에 따라서 맞추게 되면은 수도권에 대해서 많이 치중이 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고 그리고 그 많은 인구 적어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는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 또한 국민이고 지금 사회적 소수자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로나 통로가 많지만 지방에 사는 분들은 사실은 지방에서 사시는 사회적 소수자는 더 힘들어요. 그런 소리를 얘기해요. 그만큼 지방에 소외되어 있고 중앙정치로부터 멀리 소외되어 있는 것이 지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들 또한 충분히 논의되고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충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두 분 발제자께서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제도화 방안, 그리고 이제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지막 거는 앞에 것하고 연결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네,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또 거기에 나와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 이 공론 실제로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화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역 대표성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깊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 나왔던 것 중에 왜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이 넘고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이 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그 분석을 더 해보면 그때 소선거구제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도농복합형을 오히려 찬성하시는 분이 많고요. 중대선거구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도농복합형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소선거구제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소선거구제를 많이 찬성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도시 지역에서 아무래도 중대선거구 하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분석을 못했고요. 근데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을 그 지역의 예외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분석은 추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인구 대표성의 문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지역 대표성을 완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공론화위원회 제도화하고 관련해서 요즘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남미나 이런 데서 하듯이 시민의회 체제를 좀 더 강화하거나 그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나오거든요. 국회가 워낙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대안적인 그런 틀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크게 보탤 건 없고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개헌 논의가 실무화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도 좀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 지역 대표성 관련해서 사실 저는 88년, 92년, 96년 총선까지만 해도 이게 막 국회의원 선거구 4대1, 3대1 이게 인정되던 시절에 영호남에 상당히 많은 인구에 비해서 많은 의원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좀 많이 바뀌어와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지금은 2대1이긴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광역 단위별로는 1대1입니다. 그렇게 좀 배정하거나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뭐 면적 단위랑 뭐 이런 거를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농산어촌 지역에는 서울 대비 뭐 1.3이나 1.5 정도만 줘도 훨씬 의석 부분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2대1까지는 뭐 물론 그러니까 2대1인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주와 무진장 사이의 문제거나 뭐 청주와 보은 영동 이쪽 사이의 문제에서 2대1을 맞추는 문제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충북이랑 서울은 1대1인 거예요 현재 구도에서는. 거기서 한석 두석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그냥 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의 양당에서 결정했던 문제라서 약간 여지는 있는데 어디까지로 할 건지는 좀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토론하신 분 다른? 네.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준비된 이야기도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근데 길은 먼데 날이 저물고 있다. 뭐 보기 나름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됐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들이 공론화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특히 뭐 이거는 뭐 넓은 의미의 정치 개혁의 핵심이죠. 그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 요청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그걸 고민할 때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각오를 다져서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권을 쪼아매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같이 지혜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